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의사가 사람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발표할 베타고의 김재현, 박진석, 어정원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대표적인데 특히 CT나 MRI를 비롯한 판독 분야에서 급속히 적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입니다. 매의 눈으로 화면을 응시합니다. CT나 MRI, 엑스레이 속에 숨어있는 작은 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하십니까? 네, 실업자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기술을 배워야겠다. 바둑의 기보가 알파고에 입력된 것처럼 수많은 의사의 판독 결과가 인공지능에 입력된다면 진단을 척척 잘 해내는 의사 로봇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 진단도 인공지능이 도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목소리에는 195개의 지표가 있는데 파킨슨병 환자와 정상인의 목소리를 입력한 뒤 파킨슨병 환자의 목소리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지표만 골라내는 원리입니다. 830만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인공지능이 해석하도록 하는 겁니다. 뇌파도 너무 복잡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인공지능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진행할 확률을 계산해내는 이런 통계적인 분석법에 있어서도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새로운 질병이 나왔을 때 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직관과 통찰이 알파고의 무한대에 가까운 수일기에 몰리자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이 올해 초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뒤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킨슨 병의 진단에 195가지 목소리의 지표를 이용하여 8만 3천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이용되는 영상의 예를 통해 의료계에 인공지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인공지능만이 가능한 무한대에 가까운 수일기는 수백만 건의 진단서, 환자 기록, 의료서적 등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의료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 중입니다. 영상의학, 병리, 진단검사, 종양내과뿐만 아니라 외과에서도 활발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가 축적되고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여러 진료과에서 인간의 영역이 축소될 것입니다. 만약 사람 의사가 인공지능 의사에 의해 모두 대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다음에 가상 사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환자 A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며 내원한다. 여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파닥은 A씨에게 췌장암이라는 진단과 함께 현재 기대 수명을 알려주고 그에게 선택지를 제시한다. 각 선택지는 치료 방법, 기대 수명, 그리고 예상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선택을 한 후 옆에 놓인 카드 투입구에 카드를 넣어 결제하면 되었다. 이내 환자복이 지급되었고 그는 배정된 병실로 이동한다. 수술 전 수술이 아프지는 않을지 떨리는 마음을 떨치지 못한 A씨는 담당 알파닥에게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알파닥은 괜찮을 거예요 라는 말만 반복한다. 그렇게 A씨는 수술을 받게 되고 생각할 겨를 없이 수술까지 마친 A씨는 막막함과 공허함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수술 전 연신 괜찮을 거라는 말만 반복하던 알파닥을 떠올리며 속에 담아둔다. 언젠가부터 가슴에 답답함을 느낀 A씨는 알파닥에게 고통을 호소한다. A씨에게 연결된 기계로부터 수술 부위의 이상 여부와 바이탈 등의 정보를 받고 있던 알파닥은 양호하다는 판단을 내린다. 그리고는 수술 부위는 현재 정상이며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뿐이다. 그 뒤로도 A씨는 고통을 호소하여 알파닥에게 다른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알파닥은 정신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그를 정신과로 보낸다. 앞의 사례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환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 통보. 둘째,
환자의 불안함과 고민을 들어주지도 해결해주지도 못하는 인공지능 의사. 이와 같은 문제는 인공지능 의사가 아닌 인간 의사가 사람 대 사람으로 환자에게 다가가 공감하고 소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 의사는 준비가 안 된 환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하며 환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술 전 불안함을 느낄 환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도움이 될 말을 합니다. 수술 후에는 환자가 느끼는 감정을 편안히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털어놓은 고민에 대해서는 마음속 깊이 공감하여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줍니다. 앞 사례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인공지능 의사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가를 맞추기 위한 3분 진료, 이를 통한 환자와의 소통 부족 및 공감 부족. 이것들은 인공지능 의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적이지 못한 우리의 의료 현실을 보여줍니다. 괜찮을 거예요를 되풀이하는 인공지능 의사, 그리고 심드렁하게 환자에게 대꾸하는 인간 의사. 환자의 심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인공지능 의사, 그리고 환자의 고민을 들어주려고 노력하지 않는 인간 의사. 이 둘의 모습이 서로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앞 사례의 문제점이 미래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는 점입니다. 현재에도 해당되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환자는 없고 질병만 있는 환자 소외 현상과 의료의 비인간화 현상이 우려되는 현재, 의료 환경을 인식하여 세계의 학자들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의료인문학입니다. 의료인문학은 의학의 인문학의 방법과 인문학에서 행해지는 여러 고찰을 접목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197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의사들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의료계의 위기가 찾아와 확대되었습니다. 좋은 의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의학교육의 일환으로서 이전과는 달리 질병보다 환자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환자라는 인간을 치료 과정으로부터 소외시키거나 환자를 육체적 차원의 질병으로만 보지 않고 심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전인적 의료를 수행하는 역량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국내 여러 의과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문학 교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의료인문학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 2010년부터 의과대학에서 하나둘씩 의료인문학 교육 전담 교수와 교실을 신설하거나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의료인문학을 국가고시에도 포함시키는가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환자를 단순히 질병으로 보지 않고 환자와 공감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인 의료인문학. 이것의 한계는 겨우 40년 전에야 생겨났고 연구가 시작되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의료인문학 교육에 대해 제도적, 체계적 문제가 있으며 아직까지 증명된 교육 성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국 의과대학에서 실시되는 의료인문학은 전체적으로 매우 다양한 내용이 강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료인문학이라는 개념과 그 정의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기존의 예방의학, 정신의학 등에 중복되는 주제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의학 배경을 갖는 동시에 인문사회과학 훈련을 받은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연구 기반 및 학제 간 연구 경험이 부재한 것도 현실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국내 학술 자료를 찾아보려 했으나 의료인문학 관련 자료의 절대적인 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것에서 의료인문학 관련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로 의대생들은 의료인문학을 진정성 있게 배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목 중 의료인문학의 비중도 낮아 많은 신경을 쓰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의사의 경우 낮은 수가로 인해 환자 한 명당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와의 충분한 교감이 형성될 기회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문학 교육 한계의 해결 방안으로 의료와 인문학, 사회의학, 정신의학 등의 임상의학과의 관계 확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대체의학, 통합의학과 같이 의료인문학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고 의과대학 및 의학 전문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 내용을 확정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전문가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들이 주관하는 활발한 심포지엄과 같은 학문적 토론과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의료인문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의 협력으로 여러 매체를 이용해 의료인문학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이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의료인문학 연구에 대한 수요와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의료인문학자 및 인문학의 필요성을 인지한 의료인의 양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현실적 적용 한계의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의대생의 시간표를 개선하여 의료인문학의 비중을 높여 학생들에게 의료인문학을 접할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수가와 같이 환자 1명당 진료 시간을 늘려 진료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의료인문학 수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의료인문학은 해부학을 포함한 기초의학 과목과 같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깨우침이 의료인문학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필요성을 깨달은 학생들이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인문학 수업의 몫은 학생들의 인문학적 사고에 시발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결국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인문학을 듣는 학생은 의학 공부는 끝없는 지식의 전달과 암기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깨닫고 이에 대해 토의한다면 앞에서 제시되었던 한계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